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지급상담사 2급 2차 대비 지급상담 실무론을 위한 기본 골격서인 슈퍼노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위치가 131페이지 챕터 8에 해당되고요. 지급상담 실무론 한 권이지만 2차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실질적인 느낌으로 지급 상담학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새로운 하나의 목차를 잡았습니다. 특수상담. 우리가 뭐 이렇게 제목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상자별 상담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상담의 어떤 방법, 또 내담자와 상담자가 접점하는 어떤 그런 방법상의 특이점이 있는 그러한 상담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해보고 어떤 식으로 2차에 출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담 내지는 특수상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면 전화상담이라든가 뭐 인터넷 상담 이런 것들이 요즘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담의 뭐 장단점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 상담의 어떤 내용이 어떠한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의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상담이란 전화라고 하는 그런 도구 내지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결국에는 전화상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떤 전화상담의 의미와 특성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겠죠. 일단 전화상담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전화라고 하는 매체를 빌려서 익명으로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내담자와 상담자는 서로 신뢰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듣기 때문에 다른 것에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도 않고 오로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들려오는 그러한 그 목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또 상담의 어떤 집중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언어도 전화 상담의 형태로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면대면 상담이 효과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음성 언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만 주고받아도 해결할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인 측면에서 보거나 내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전화 상담을 좀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이러한 또 전화 상담이 최근에 활성화되느냐 하면은 그 장점 중심으로 설명하면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뭐 이런 익명성은 사실은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진실적인 부분에 어떤 우리가 의심이 갈 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또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익명성이란 또 그러한 단점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익명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된 자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담의 어떤 그런 효과성이라 그럴까요? 상담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주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장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네 번째 줄에 또한 전화 상담에서 전화는 비인격적이며 이 매체를 통하여 손쉽고 즉각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요즘 핸드폰도 있고 뭐 공중전화도 있고 이런 어떤 전화기가 주변에 아주 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내담자가 문제 해결의 욕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화 상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화 이런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는 내가 전화를 걸어서 고객들을 모집하는 방법이고 인바운드는 고객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물건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전화 상담의 대표적인 방법은 인바운드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먼저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동기라든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동기를 파악하는 부분은 이미 이제 단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그러한 것을 전화 상담에서 우리가 장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게다가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도권을 내담자가 가지고 있어요. 뭐 상담하다가 내담자가 말하기 싫거나 저항하고 싶거나 또 내담자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 어떤 곤란한 상황이 되게 되면 1대1 상담의 경우에는 금방 회피하기 힘들지만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끊어버리면 되니까 이런 주도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크게 장점은 없어요. 상당히 전화 상담이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두 번째 줄입니다. 전화 상담자는 전화를 통한 음성언어로만 모든 상담의 정보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꼭 뭐 내담자가 진술하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1대1 상담이라든가 집단 상담, 일단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말할 때의 어떤 어투라든가 또는 뭐 손 동작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또 특이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얼굴 표정, 낯빛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또 상담에서 언어적인 외적인 어떤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화 상담은 그런 부분이 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저항에 의한 어떤 그런 통화 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상담자는 뭐 아주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위에서 5번째 줄 끝에 보면 따라서 상담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 전체의 장점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건 다 보지도 않고 오로지 걸려오는 그 전화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내담자의 소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내담자 입장에서도 상담자가 얘기해주는 그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상담의 몰입도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가장 또 치명적인 또 단점은 전화 상담은 보통 일회성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다시 걸어서 그 상담자가 받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죠. 물론 뭐 상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내담자가 꼭 두 번째, 세 번째 그 상담자를 찾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담을 한 번 딱 걸렸을 때 그 문제를 거의 구체적으로 다 해결할 방법까지도 다 얘기해 줘야 되는 이러한 어떤 긴박함, 촉박감 내지는 상담의 어떤 완결성,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진행 과정이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좀 참고로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단점과 장점을 얘기해놨는데요. 일단 장점, 이 장점은 내담자 입장에서 보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속에 있는 얘기까지 끊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친밀성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음성 통화를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모든 그 어떤 그 신경이 다 들려오는 목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상담에 있어서 라포 형성이 형성하기도 오히려 또 쉬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단점도 이해 못지않은데 시간이 제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비언어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힘들다. 그 다음 또 침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화가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전화 상담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최근에 또 2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버 상담입니다. 자, 사이버 상담 뭐 의미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특징입니다. 133페이지 사이버 상담의 특징은 단회성, 신속성, 문자 중심의 상호작용, 익명성. 뭐 전화 상담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일단 조금 차이점은 문자가 오고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문자로 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리된 내용이 왔다 갔다라는 거죠. 막 말을 하다 보면 뭐 흥분한다든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져 가지고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좀 지엽적인 얘기를 함으로 해서 시간만 길어지는 이러한 어떤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이버 상담의 경우에는 뭐 문자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제된 절제된 단어로서 주고받기 때문에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정확하게 상담자에 전달되기도 하고 또 상담자의 내용 또 내지는 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정확하게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장점 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상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역시 2차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사이버 상담의 장점은 첫 번째가
익명성입니다. 그 내담자의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에 대한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발적인 참여죠. 이건 전화상담의 장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접속을 해서 사이버 내지는 채팅 상담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상담의 동기가 굉장히 확실하고 높다. 세 번째는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당신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내담자가 비판하지 않고, 또 내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면박을 준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1대1 또는 또 면대면으로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내담자의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거나 처벌에 대한 것, 또는 어떤 그런 처근한 눈빛, 이런 것들을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 사이버 상담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 목소리도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 상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다 보면 그 말이 힘들겠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해 주는 것 자체가 내담자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근지심이 내담자의 어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이버 상담은 그런 위험조차도 없다. 좋은 장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가루 사불입니다. 사이버 상담의 단점입니다. 역시 주로 문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에 의존해야 되므로 어떤 긴밀한 얘기를 주고받을 때 사실은 워드 속도가 좀 빠르다든가, 상담자는 빨리 칠 수 있지만 또 내담자가 좀 늦게 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를 쓰다 보니까 내담자가 또는 상담자가 그 뜻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면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의 신상과 상담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 이건 전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성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소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내담자가 얼마든지 이 사이버 상담을 중도에 끊어버리는, 전화 상담이 가지고 있는 단점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고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트워크상의 불안정성이 있었겠죠.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진다든가, 또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가장 이 사이버 상담의 가장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장점에서 얘기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얘기해요. 상담 일지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이 사이버 상담은 문자로 작성하고 주고받은 것이 저장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일지라고 하는 것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고받은 문자 채팅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저장된 저장 파일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익명성에 따른 부적절한 대화 예절이라든가, 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상담도 이러한 어떤 성적 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의 기법입니다. 사이버 상담의 상담 기법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면대면 상담하고 기법에서 거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사이버 상담이라고 하는 문자로 주고받는 그런 상담에서 우리가 좀 더 특이하게 볼만한 기법 중 하나는 주요 진로 논점 파악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어떤 제한된 언어로 문자로 주고받는 그러한 상담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그 부분을 좀 빼고 논점 위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 진로 논점 위주로 분석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논점 유형을 정하고 답변 내용을 구상해야 됩니다. 바로 막 쓰는 것보다는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문장이 잘 꾸려졌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딱 복사를 해서 대화창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직업정보 가공하기, 답변 작성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상담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 있긴 아니지만 또 사이버 상담만 좀 별도로 생각해서 그 5가지의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별로 상담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실제자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직자라든가 직업 전환 상담 또는 전직 내담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 직업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상담할 때 특히 실직자에 대한 위기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또는 상담 도중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가 보여줘야 될 태도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상담에 필요한 내담자의 주변 자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담자의 어떤 생애 역할이라든가 또는 역할 사정 같은 것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 두 번째, 내담자가 느끼는 긴장감 및 심리적 증상을 경청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세 번째, 내담자의 환경적 여건이나 반응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상담자의 어떤 선택적 경청이라든가, 비록 뭐 감정에 고조해서 내담자 얘기를 잘 들어주지만 상담자는 언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평가적 자세는,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그런 것을 자세를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떤 팩트에 집중하고 확인된 사실에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자세가 상담자의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직자 위기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에게 긴장을 느끼게 한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요.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것에 일단 우선적인 상담 목표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자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직업을 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바로 직업을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실직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 생활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하게, 또는 어떤 자기 어떤 노동력 마모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직업으로 연결될 때까지의 그 실업 기간 자체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최우선적인 상담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직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긴장감, 분노, 우울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게끔 해주고 적응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상담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실제자 상담에 있어서 유의사항이라든가 실직자 상담에 있어서의 임하는 상담 장면에 있어서의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써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이 3번 이 방가루 1번과 방가루 2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챕터 9입니다. 직업 상담과 행정 또는 직업 윤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에 관한 행정을 카츠라는 분이 3가지로 딱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게 2차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나 기본 골격서에는 늘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카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직업 상담사는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무 처리 기술이죠.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상담과 관련된 재정이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도 일반적으로 OA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인화적 기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담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그룹은 어떤 스텝진과의 어떤 그런 그 협조가 참 잘 돼야 돼요. 스텝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능력을 펼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을 얻지는 못해요. 재원이 없으면, 또는 무슨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활동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텝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면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죠. 이런 분들과의 관계, 또는 다른 동료 상담사들과의 관계, 또는 자기를 슈퍼비전 해주는 상급 상담자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어떤 인화적 기술이라 그런 거죠. 원만하게 지내면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구상적 기술입니다. 결국 무슨 기획력이라 그럴까요? 또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페이퍼 워킹 능력,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어떤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구상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카츠가 얘기합니다. 사무처리 기술, 인화적 기술, 그리고 구상적 기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보게 되면 NCDA,
또는 여러분들 뭐 MVGS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직업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NCDA,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미국 경력개발협회에서 말한 10가지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NCDA가 직업 상담사의 자질은 뭐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는 뭐 MVGA가 나옵니다. 지금 MVGA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말한 이 MVGA가 앞에 말했던 NCDA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상담사의 역할, 상담사의 자질, 상담사에게 필요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언급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1, 2, 3, 4, 5분이 나오는데 굳이 뭐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136페이지에 나오는 4번 있죠. 직업 상담사에게 필요한 기술 역량. 이게 1차에서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에서 나와도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MVGA 또는 뭐 NCDA의 가장 특성이 잘 나타나져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가로 4번에 나오는 직업 상담사에게 필요한 기술 영역에 대해서 MVGA 또는 뭐 NCDA가 언급한 6가지 내용을 적어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상담 능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좋은 능력까지, 이건 암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암기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그 밑에 보면 반가로 6번입니다.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자질 4가지. 뭐 꼭 4가지 뿐이겠습니까? 5가지, 6가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시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암기라기보다는 이해죠. 객관성을 지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가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도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내담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당연한 심리학적인 지식과 상담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이라든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력, 그죠? 그다음에 뭐 고용 정책에, 국가 고용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대학에서 제가 이제 가천대학교 고용 직업 상담학과에 이제 교수로 있는데, 우리 과에서 어떤 커리큘럼 보게 되면 기본 커리큘럼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담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하고, 특히 여성에 관한, 여성 상담에 관한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고용 정책, 국가의 어떤 고용 정책이나 고용 서비스의 흐름도를 알아야 되고, 어떠한 제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그러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착륙시켜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효과적인 고용 정책으로 활용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거의 뭐 실시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 초에 뭐 독일이나 벨기에나 호주나 미국에서 있었던 제도라면 바로 가져와서 가을 학기에는 그런 것을 이제 같이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좀 선진 고용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내용이 했을 때 우리 직업 상담사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이러한 5가지 모두를 배우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편집해 놨습니다. 137페이지에 나오는 직업윤리 문제입니다. 뭐 직업윤리라는 것은 모든 직업에 다 존재하는 거지만, 특히나 직업 상담은 마치 의사와 비슷하게 내담자의 어떤 사적인 비밀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고도의 직업 윤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고요. 특히 그 8번에 보면 직업 윤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어떤 한 집단의 압력단체 형식의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걸 보이지만, 사실 그런 어떤 얇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이라고 했어요.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상담자로서, 직업 상담사로서 어떤 어려운 내담자를 도와주고 어떤 취약계층들에 대한 재취업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업 상담사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제도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무슨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개선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건 결국엔 뭐 지급상담사 개인의 또는 지급상담사 전체의 이익도 될 수 있지만 내담자를 위해서도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런 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자격증과 관련된 단체가 있는 것도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팁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차에서 많이 본 그 137페이지 아랫단에 보게 되면 내빈슨과 리완슨이 말한 지급윤리라고 해서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정한 요금 또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 또는 이해 갈등이라든가 부당한 광고를 한다든가 또 한 장 넘기시면 뭐 내담자와의 성적 행위라든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속인다든가 뭐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에 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상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밀을 엄수하고 내담자의 어떤 사적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담 내용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밝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바로 138페이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3번입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언제냐?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거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해서 뭐 2차, 3차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네 번째가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어떤 무슨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는 아동 학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뭐 실직자의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범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또 그것이 이제 상담 도중에 알게 됐을 때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39페이지 보면 또 특수 문제라고 해서 필립스 문제하고 제가 몇 가지를 해놨는데요. 이 필립스 문제는 뭐 1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진단을 통해서 직업 상담의 문제를 다룰 때 윌리엄슨이라든가 크라이티스라든가 보딘이라든가 슈퍼 또는 뭐 로저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필립스라는 분도 한마디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필립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직업 상담을 임하는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꼭 어떤 유형이 문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구직자가 오늘 뭐 고용센터 가서 또는 뭐 지성패 운영기관에 가서 상담 한번 해볼까 말까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할까 말까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또 가서 누구에게 상담받을까 많은 상담 창구가 있는데 누구에게 상담받을까 이것도 문제고요. 또 상담받으면서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만 얘기하고 또 내일은 또 어디까지만 얘기할까 이것도 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딱 자르기는 힘든데 한 가지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립스는 그래도 직업 상담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방가로 1번에 나옵니다. 자기 탐색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유형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까? 자기의 정체성이랄까? 자기의 직업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어떠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탐색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유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자기 능력의 정도 파악이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왜 일하기 싫어하는지 왜 일하기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큼은 어떤 단계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탐색에 대한 발견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궁금해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필립스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직업 상담 프로그램 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CIPP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뭐 집단 상담이든 1대1 상담이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놔놓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컨텐츠 내용이 어떠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풋 투입하는 어떤 요건들이 뭐냐,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되는 내용은 뭐냐, 모델 자체는 적합한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CIPPM 형태로 검증을 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담자가 생산적으로 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또 두 번째,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담자의 목표가 성취하였는가, 또 이러한 성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설계는 적정한가, 뭐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수월성이라든가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세 가지 목적입니다. 상담자가 생산적이냐, 또는 내담자의 목표가 달성 가능한 거냐, 또 달성했느냐, 또는 프로그램의 설계가 적절하냐, 이용이 용이하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 CIPPM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CIPPM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냐, 그러면 밑에 나오는 세 가지를 써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CIPPM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용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특히나 뭐 만성적 직업 부적응자 내지는 장기 구직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봤을 때 6가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에 보면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그죠? 그것도 그 아랫단에 보면 또 6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자기관리 프로그램,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1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직을 했을 때 찾아오는 세 가지 문제죠. 실업 스트레스, 자기관리의 어려움, 그 다음에 실직에 따른 무기력 내지는 무력감, 이것을 극복하는 3단계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취업 효능감 정진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3단계에는 구직활동을 정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과 관련된 직업 선택 내지는 직업 재취업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이름이 뭐든 간에 어떤 기관이 하든 간에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세부적인 이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밑에 예를 들면 뭐 실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는 어떤 거 들어가냐면 들어가기, 실업 경험 나누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처 방법, 방식 바꾸기, 또는 스트레스 저항 구축 및 자원 축적하기, 또 마무리 단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징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뭐가 들어가 있고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읽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실무에 가면 이 6개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사람이 그래도 상담사 중에서는 좀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까지 오셔야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야호다의 박탈 이론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고 1차 시험에서나 또는 뭐 기출문제 풀이집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 설명합니다. 야호다의 박탈 이론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데 이절만 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5가지 하루를 구조화해주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면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할 수 없지만 조직이라든가 집단이 할 수 있는 더 높은 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해주고, 자기의 정체감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움직이게 한다, 어떻게든 활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5가지가 실직자에게는 없다, 실직자는 박탈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야호다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상담 실무론, 비록 한 권이 한 과목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직업상담학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업 심리학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